제2장 여행가방. 한두 벌의 셔츠를 집어넣어 낡아 빠진 여행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나는 케이프 혼과 태평양을 향하여 출발했다. 정든 도시 맨하탄을 떠나서 무사히 뉴 베드포드, 아메리카 포경선의 집결지입니다. 뉴 베드포드에 도착한 것은 12월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그러나 낸터킷, 케이프 코드의 남쪽 30마일 지점에 있는 조그만 섬이라고 그러네요. 낸터킷으로 가는 조그만 우편선은 벌써 떠난 뒤라 다 물요일까지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래잡이의 고난과 형극의 길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은 대개 이 뉴 베드포드에 머물렀다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나는 낸터킷의 배 이외에는 절대로 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유명하고 역사가 오랜 섬에 관련된 모든 것에 따라다니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거친 그 무엇인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최근에 뉴 베드포드가 차츰 포경업을 독점하여 포경업의 역사가 오랜 낸터킷은 오늘 딱딱하게도 훨씬 기세를 잃고 말았지만 낸터킷이야말로 본원지로서 설명했습니다. 카르타고에 대한 티르, 이거는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예를 들었네요. 보는 낸터킷이야말로 본원지로서 아메리카에서 맨 처음으로 죽은 고래가 끌어올려진 곳이다. 낸터킷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 북아메리카 인디언 고래잡이들이 통나무 배를 타고 최초로 거대한 레비아단을 쫓아갔겠는가? 낸터킷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최초의 용감한 단장 범선이 고래에 던질 수입한 옥도를 얼마쯤 싣고 떠나서 사장에서 작사를 던질 알맞은 기회를 노렸겠는가. 그런데 하룻밤 그리고 하루낮 다시 하룻밤의 시간을 목적지인 항구로 건너가기 전에 뉴 베드포드에서 기다려야 하는 나로서는 그동안 어디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잘 것인가가 문제였다. 불안하다고 하기보다는 얼씬년스러운 어두운 밤, 살을 애는 듯이 춥고 쓸쓸한 밤이었다. 이 고장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초조한 나머지 갈고리 닻으로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 겨우 은화 몇 개가 걸렸을 뿐이다. 여행 가방을 짊어지고 황량한 거리 한복판에서 나는 북쪽을 보나 남쪽을 보나 음산하게 엄습해오는 어둠을 둘러보면서 혼잣말을 했다. 이봐 이스마엘, 어디를 가든 너희 지혜의 인도로 어디서 하룻밤의 잠자리를 얻든 우선 숙박료를 물어봐야 한다. 까다롭게 굴어서는 안 돼. 친애하는 이스마엘. 멈칫거리며 거리를 걸어가면서 십자성 작살이라는 간판 앞을 지나갔다. 그 집은 너무 비싸고 화려하다고 생각되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자 금어 여인숙이라는 집이 있었다. 환하게 밝은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강렬한 불빛은 그 집 앞에 얼어붙은 눈과 얼음을 녹일 정도로 보였다. 단단한 아스팔트 보도에는 어디를 가나 서리가 10인치나 얼어붙어서 울퉁불퉁한 땅을 밟을 때마다 마구 신은 너덜너덜해진 구두 밑창 때문에 나는 피로를 느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집안의 환한 불빛을 바라보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도 너무 뜨들썩하다고 또 한 번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말했다. 자, 어서 가자 이스마엘. 내 말이 안 들리나? 남의 집 입구에서 우물거리는 게 아니야. 너희 다 떨어진 구두에 붙들려서는 안 돼. 그래서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육감으로 바다 쪽을 향해 걸어갔다. 어쩐지 그쪽에는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도 아주 싼 집이 있을 것 같았다. 말할 수 없이 쓸쓸한 거리, 양쪽에 늘어선 것은 집이 아니라 검은 돌덩어리였다. 여기저기 묘지에서 흔들리는 촛불처럼 희미한 불빛이 비친다. 토요일 밤의 이런 시각인데도 이 근처의 마을은 폐허와 같다. 그러나 나는 곧 낮게 찌부러진 것 같은 집에서 흐르는 어렴풋한 불빛이 있는 데에 이르렀다. 그 문은 마치 사람을 부르는 듯이 열려 있었다. 마치 공공장소처럼 무신경한 외관을 갖고 있었다. 그 집으로 들어가다가 가장 먼저 현관에서 재통에 걸려 넘어졌다. 사방으로 날리는 재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하, 이것은 멸망한 도시 고모라의 재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아까 보았던 것이 십자성 작살에다 금어 여인숙이라면 이 집은 분명 옥호가 함정쯤 될 것이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나는 몸을 이렇게 실내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바깥문을 밀고 들어가 안쪽 문을 열었다. 도배에서 검은 의회가 열리는 것 같은 광경이었다.
수백의 까만 얼굴들이 열을 지어 나를 돌아다보았다. 저쪽에서는 지옥의 검은 천사가 제단에서 경전을 두드리고 있었다. 흑인들의 교회였다. 목사의 설교는 어둠의 금기에 대해 그리고 눈물과 통곡과 이를 가는 데 대해서였다. 나는 뒷걸음질 치면서 중얼거렸다. 이보아 이스마엘, 함정이라는 간판에 끌려들어와 심한 대접을 받았군 그래? 계속 걸어가자 드디어 선거에서 거리 멀지 않은 곳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구슬프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자 문 위에 하얀 칠을 한 간판이 흔들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 간판에는 고래가 뿜어내는 안개 같은 물보라가 치솟는 그림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물보라 여인수 피트 코핀이라고 쓰여 있었다. 코핀? 물보라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약간 불길한데 이 코핀은 관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나 코피는 낸트킷에서 아주 흔한 성씨라니까 이 피터란 사나이도 거기서 건너온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불은 아주 희미하고 집안은 몹시 조용했다. 이 헐어빠진 목조 건물은 불난 자리에서 이곳으로 끌고 온 것 같았고 흔들리는 간판은 가난에 쪼들린 듯한 소리를 내며 삐걱거리고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틀림없는 싸구려 여인숙으로 가장 좋은 커피를 얻어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한 집이었다. 박공식으로 지은 이 낡은 집은 한쪽이 마비된 것처럼 흉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것은 살을 에일 듯이 춥고 쓸쓸한 그리 모퉁이에 서서 저 흉포한 유로클리돈이 사도 바울의 배를 정신없이 뒤흔들 때보다도 더욱 미친 듯한 표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러나 유리클리돈도 집안에서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벽난로 옆에서 조용히 발을 녹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법 기분 좋은 미풍이 되어 주었다. 어느 고서 단 하나 남은 사본은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어느 고서의 작가는 유로클리돈이라고 불리는 폭풍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를 그대가 유리창 안에서 밖에 가득한 서리를 내다볼 때와 안팎으로 서리가 얼어붙고 유리를 끼워 넣어줄 사람이라고는 죽음의 신밖에 없는 그런 유리 없는 창에서 밖을 내다볼 때와는 그 폭풍이 전혀 달라 보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을 때 오래된 블랙 활자여 너는 참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구나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그렇다. 이 눈은 창문이요 나 이 육체는 집이다. 이런 틈은 모조리 메워버리고 여기저기에 조그만 소음이라도 틀어막지 않았다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지금에와 다시 고친다는 것은 늦은 일이다. 우주는 완성되었고 갓돌은 세워졌고 그 부스러기들은 이미 100만 년 전에 다 실어가 버렸다. 불쌍한 나사로 베개 대신 가장자리 돌을 베고 누워 이를 딱딱 마주치고 벌벌 떨면서 누더기를 뜯어 두 귀를 틀어막고 옥수수 속대로 입을 막아보았자 이 흉포한 유로클리돈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자 노인 다이비즈는 붉은 비단 옷에 쌓여 갈로 속에 나중에는 더욱 빨간 옷에 쌓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붉은 비단 옷에 쌓여 말할 것이다. 유로클리돈이라고 그게 어쨌단 말인가? 얼마나 상쾌하게 설이 덮인 밤인가? 오리온 성자는 반짝거리고 북극광은 빛나고 있지 않은가? 영원히 온실이라든가 하는 동양의 여름에 대해 짓거리고 싶은 놈이 있다면 마음대로 짓거리게 내버려 두라. 나는 내 석탄으로 나의 여름을 만들 특권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가 그 새파랗게 은손을 북극강에 쪼였다 해서 따뜻해질까? 나사로는 이런 것보다는 수마트라에 있었던 편이 좋지 않을까? 적도선을 따라서 길게 누워있는 편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아니 신이여, 이 서리를 막으려면 지옥의 불가마속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그런데 나사로가 다이비즈 내 문간의 돌 위에 떠밀려 오는 것은 빙산이 몰루카스 군도는 동인도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몰루카스 군도의 어느 하나에 표착하는 것보다도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다이비즈는 민중의 얼어붙는 한숨으로 만들어진 얼음 궁전에서 러시아의 짜르 황제처럼 살고 금주협회의 회장이기도 하면서 고아들의 뜨뜻미지근한 눈물만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이상의 서글픈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제부터 고래잡이로 나갈 것이다. 앞으로 많은 일이 닥칠 것이다. 서리의 은발의 얼음을 긁어내고 이 물보라 여인숙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3장 물보라 여인숙. 박공 건물이 물보라 여인숙에 들어가니 천장이 낮고 덜컹거리는 넓은 현관이 있고 그 구식 벽판은 폐기 처분된 노후선의 배전을 연상케 했다.
한쪽 벽에는 아주 큰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형편없이 걸려서 아주 더러워져 있었고, 또 사방에서 비치는 불빛이 고르지 않아 아주 골똘히 연구하거나 차분하게 관찰하거나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깊게 묻기라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그리려고 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과 그림자의 혼합이었다. 처음에는 뉴 잉글랜드의 마녀 사냥 시대의 야심에 찬 어느 청년 화가가 넋이 나간 세상의 혼돈을 그림에 나타내려고 했나 보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욱이 여러 번 감상하고 꼼꼼히 생각하면서 특히 현관 뒤쪽의 작은 창문을 열어젖히면 그런 허황된 생각조차도 전혀 당치 않은 것만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보다도 사람을 혼돈시키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그 그림 한가운데에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거품 속에 떠있는 세 줄기 선, 파랗고 희미하고 수직으로 뻗은 그 선들 위에 떠돌고 있는 길게 휘어지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거대한 검은 덩어리다. 신경이 약한 사람은 심한 정서불안에 빠질 정도로 축축하고 엄습하고 매캐한 그림이다. 더욱이 거기에는 일종의 막연하고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표현하기 어려운 숭고함도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거기에 못 박아 놓고 끝내 이 기이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밝히고야 말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맹세하게 되는 것이었다. 언뜻 어떤 생각이 머리에 번쩍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일 뿐이다. 강풍이 몰아치는 한밤중의 흑해, 우주를 구성하는 사원소의 불가사의한 투쟁, 말라붙은 황야, 북극의 겨울 경치, 얼어붙은 시간의 흐름이 녹는 것. 그러나 끝내 그러한 모든 공상은 그림 중심에 있는 이상한 형체의 것에 다다르면 깨져버리고 만다. 일단 그것만 알게 되면 그 나머지는 명백해진다. 그러나 잠깐 무언가 커다란 물고기를 담지 않았을까? 그보단 거대한 레비아단을 담지 않았을까? 사실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로 하여 도달한 결론, 곧 화가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 그림은 케이프 호너를 회항하는 배가 태풍을 만난 그림이었다. 절반쯤 침몰해버린 그 배는 돛이 갈갈이 찢겨진 돛대 3개만을 해상에 들이낸 채 몸부림치고 있고, 미친 듯 날뛰는 고래는 배 위를 훌쩍 뛰어넘으려고 자칫 잘못하면 그 몸을 돛대 3개에 꿰게 될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의 그림이었다. 현관 반대쪽 벽에는 야만적인 이교도의 괴상한 곤봉과 창이 가득 걸려있다. 어떤 것은 상아를 빼는 톱과 비슷하게 생긴 반짝거리는 이가 잔뜩 박혀있고, 또 어떤 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술로 달고 있다. 나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그것에는 풀 베는 기계가 막 베어놓은 풀처럼 활 모양을 한 기다랗게 구부러진 손잡이가 붙어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율을 느끼고 야만적인 식인종들이 그처럼 무시무시한 기구로 살육을 했던가 하고 놀랄 것이다. 이것들과 함께 엉망으로 망가져지고 녹슬어버린 고래잡이용 창이며 작살도 같이 놓여있다. 전설적인 무기도 몇 개 있다. 지금은 몹시 구부러진 이 긴 창으로 네이슨 스페인은 50년 전 하루해가 지는 사이에 고래 15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코르크막의 뽑기처럼 보이는 저 작살은 자바 해에서 던져져 그대로 고래 등에 꽂힌 채 끌려갔는데, 그 고래가 몇 해 후에 브랑코 곳, 사하라 사막의 서쪽 끝입니다. 블랑코 곳에서 결국 죽었다고 했다. 그 쇠작살은 맨 처음에는 고래 꼬리 가까이에 꽂혔는데 사람의 몸에 들어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바늘처럼 40피트나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그 고래가 발견되었을 때는 등에 박혀 있었다고 한다. 어두운 현관을 지나 천장이 낮은 아치형의 복도가 있고, 그곳은 옛날에는 난로가 연결된 커다란 굴뚝이 있던 자리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설명이 있고요. 아치형의 복도가 있고 거기를 빠져나가면 홀로 들어서게 된다. 홀은 복도보다 더 어두운데 낮고 거대한 대들보가 머리 위쪽에 있고, 낡아서 더할 나위 없이 불퉁불퉁한 마룻바닥이 발밑에 있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한쪽 구석에 정박한 낡은 배가 무섭게 흔들릴 때 마치 낡아빠진 배의 밑바닥을 걷는 상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쪽에는 선반 비슷하게 길고 나지막한 테이블이 있어 이 세상의 구석구석을 뒤져 모은 먼지 투성이의 골동품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미간 유리 상자들이 쭉 늘어서 있다. 방의 저편 구석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 음침한 소굴 같은 것은 바인데 조잡하게도 고래의 머리를 모방하려 했던 모양이다.
아무튼 고래의 턱뼈가 크다랗게 아치형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 마차가 그 밑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다. 그 턱 속에 초라한 선반이 있어 낡은 포도주병, 물병, 플라스크가 쭉 놓여 있는데 순식간에 으스러뜨릴 것 같은 날카로운 턱뼈 속에서 저주받은 요나, 관로 속의 사람들에게 그런 이름으로 불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요나처럼 쭈그리고 몸집이 작은 노인이 쭈그러지고 몸집이 작은 노인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술을 비싼 값에 팔고 있었다. 그가 독을 부어 넣는 큰 텀블러 컵이야말로 밉살스럽지 않은가? 바깥쪽은 원통형을 이루고 있지만 사악하게 녹색으로 희번덕거리는 유리는 바닥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좁아지고 컵 깊이만큼 충분히 내려가지도 않는다. 이 날강도와 같은 술잔의 유리에는 자호선이 평행으로 조잡하게 빙 둘러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 금까지 따르면 값은 1페니밖에 안 되지. 이 금까지면 1패드 또 1페니어치 더 하는 식으로 하나 가득 따르면 케이프온 계량법으로 단숨에 쭉 들이키는 것은 1실링이 된다. 내가 홀에 들어섰을 때 젊은 서너 몇 사람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희미한 불빛 아래서 고래 이빨의 여러 가지 표본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주인을 찾아가 방을 달라고 했으나 10,000원이어서 침대가 하나도 비어있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렇지만 잠깐 기다려요. 그는 이 말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덧붙였다. 작살잡이하고 한 담요에서 자는 건 싫지 않겠죠? 당신도 고래잡이를 떠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요. 나는 한 침대에서 둘이 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렇게 자야 한다면 그 작살잡이가 어떤 사나이인가 하는 게 문제다. 이 집안에서 잘 곳이라고는 거기밖에 없고 작살잡이도 그다지 언짢은 사나이가 아니라면 이 추운 밤에 낯선 거리를 이 이상 헤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니 점잖은 사람이라면 담요를 나누어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옳은 말이요. 자 앉으시오.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가요? 곧 되고 말고요. 배터리 포르에 있는 벤치처럼 여기저기에 갖가지 자국이 잔뜩 새겨진 긴 의자에 나는 걸터 앉았다. 지금도 무뚝뚝한 선원이 몸을 구부리고 양쪽 무릎 사이로 의자를 끼고 한쪽 끝부분에 조그만 칼로 열심히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다. 돛을 팽팽히 달고 나가는 배를 새기려는 모양인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모양이군 하고 생각했다. 이윽고 네대 사람과 함께 옆방의 식탁에 불려갔다. 아이슬란드처럼 추운 불길하고는 조금도 없는 방이었지만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인은 말했다. 침울한 촛불 2개가 마치 수위에 둘러싸인 것처럼 타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서는 재킷의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주위로 곱은 손가락으로 따끈한 차를 입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식사만은 푸짐하였다. 고기와 감자뿐 아니라 찐 경단까지 나왔다. 세상에 저녁 식사에 찐 경단이라니. 녹색의 두꺼운 모직 외투를 입은 젊은 선우는 이 찐 경단을 끔찍한 것이라도 되는 듯 먹기 시작했다. 젊은이, 오늘 밤에 꿈자리가 사나울 거요. 주인이 말했다. 주인 영감, 저 사람이 작살잡이는 아니겠죠? 나는 귓속말로 말했다. 아니요. 주인은 악마 같은 장난기를 얼굴에 내보이며 대답했다. 작살잡이는 살빛이 검어요. 찐 경단 같은 걸 먹는 일이 없어요. 스테이크만 먹죠. 그것도 설익은 것으로 말려. 대단한 사나이군요. 그 작살잡이란 사람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나요? 내가 말했다. 곧 올 거요. 그의 대답이었다. 이제 와서 어쩔 수도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 얼굴이 검은 작살잡이라는 사람이 의심스러워졌다. 아무튼 함께 자야만 하는 거라면 그 사나이가 먼저 옷을 벗고 침대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모두 바로 되돌아갔지만 나는 할 일 없이 무료한지라 남은 밤 시간을 방관자로서 지내기로 작정했다. 벼랑간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주인이 일어서며 외쳤다. 그램프스호 놈들이군. 오늘 아침에 앞바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지. 4년 만에 만선으로 돌아온 거야. 환영이야. 이보게들 피지 제도의 최근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거요. 선원용 장화의 발자국 소리가 현관에 울리고 문이 활짝 열리자 난폭한 한 무리의 선원이 우르르 밀려들었다. 보풀이 인 당직용 외투로 몸을 감싸고 다 떨어진 양털 목도리를 머리에 두르고 수염을 고드름 막대기처럼 뻣뻣이 기른 그들의 모습은 레브라도 반도에서 튀쳐나온 곰무리와 비슷했다. 육지로 막 올라와서 들른 첫 집이 여기였다. 그러고 보면 그들이 곧장 고래 입이라 할 이곳으로 밀어닥친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이 늙어 빠지고 왜소한 요나가 얼른 술잔에 가득히 술을 채워 모두에게 쭉 돌렸다. 한 사람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오한이 난다고 하자 요나는 진과 당밀류를 섞어 만든 시커먼 술을 건네면서 이놈이 감기라면 코감기든 오래된 감기든 레바라도 해안에서 걸린 감기든 날씨 고약한 빙산에서 걸린 감기든 모든 감기에 잘 듣는 특효약이라고 큰소리 쳤다. 바다에서 막 상륙한 지독한 술고래라 할지라도 그런 술에는 곧 취하게 마련이다. 이내 그의 머리 꼭대기까지 술이 오르고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 무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취하지 않은 제 얼굴 때문에 다른 동료들의 쾌활한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대체로 다른 사람들처럼 떠들기를 삼가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사나이가 곧 내 흥미를 끌었는데 얼마 후에 해신의 인도로 그와 나는 친구, 관로 속에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단순히 잠자리 친구였다는 것뿐이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나는 친구가 되었으므로 여기서 그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 6피트가 넘는 키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가슴이 댐처럼 넓은 사나이였다. 이렇게 근육이 단단한 사나이를 본 적이 없었다. 얼굴은 햇빛에 타서 암갈색이었고 흰 이가 그와 대조적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그러나 그 눈동자에는 짙은 그림자가 서려 있어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어떤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말씨로 남부 사람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고 훌륭한 체격으로 미루어 버지니아의 엘르게니 산맥 근처의 산간지방에 사는 키가 큰 주민일 거라고 생각되었다. 동료들의 소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사나이는 살그머니 빠져나갔는데 그 뒤로는 배 위에서 만날 때까지 그와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기가 있었던 모양으로 몇 분 후에 동료들이 그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자 모두가 함께 벌킹턴은 어디 갔나? 하고 외치며 그를 찾으러 뛰쳐나갔다. 시간은 이제 9시에 가까웠고 방은 술에 만취되어 법석을 떨어댄 후의 야릇한 정적에 쌓였다. 나는 선원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떠올렸던 묘안을 자축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둘이 한 잠자리에 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같은 핏줄을 타고난 형제라 해도 함께 자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잠잘 때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하는 법이다. 게다가 낯선 사나이와 낯선 마을의 낯선 여인 속에서 더욱이 그 낯선 사나이가 작살잡이라는데 꺼려할 이유가 한없이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내가 선원이라고 해서 둘이 함께 자야만 한다는 이유는 조금도 없다. 바다 위의 선원이라 해도 바다에 나가면 육지에 있는 독신자 제왕과 마찬가지로 둘이서 잠자리를 나누지 않는다. 그 선원들은 모두 한 방에서 자기는 하되 자기만의 해먹이 있고 자기 몸을 감쌀 담요가 있으므로 다시 말해 자기 피부에 푹 쌓여서 자는 것이다. 그 작살잡이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와 함께 자기가 싫어졌다. 작살잡이라 하니 그 사나이의 내이나 옷이 리넨이건 모직이건 깨끗할 리도 없겠고 더구나 품질이 좋을 리도 없는 것이다. 나는 온몸이 건질건질해졌다. 이제는 시간도 꽤 늦었다. 점잖은 작살잡이라면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어야 할 때다. 그런데 그 밤중에 내게로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불결한 마굴에서 돌아왔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주인님과 마음이 변했소. 작살잡이와 자는 걸 그만두겠소. 이 긴 의자에서 자겠소. 좋도록 하구려. 그렇지만 테이블 볼을 침대 덮개로 쓰는 건 안 되겠소. 이 판자는 지독히도 울퉁불퉁하지만 말이요. 주인은 판자의 마디며 칼자국을 썰어보면서 말했다. 잠깐 기다려보. 스크램 샌드, 고래 이빨 표본이랍니다. 스크램 샌드, 바에 목수의 대패가 있어. 그것으로 아주 기분 좋도록 해드리지. 그는 대패를 가지고 와서 낡아 빠진 비단 손수건으로 먼저 의자의 먼지를 턴 후 원숭이처럼 씩 웃으면서 내 침대에 난폭하게 대패질을 하기 시작했다. 대패밥이 사방으로 날았다. 그러다가 대패날이 견고한 마디에 딱 하고 부딪혔다. 주인은 하마터면 손목을 뺄 뻔했다. 나는 제발 그만두시오. 이 침대는 내게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소. 온 세상의 대패를 다 가져와도 이 소나무 널빤지가 비둘기의 깃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한번 씩 웃으며 대패밥을 긁어 모아서 방 한가운데에 놓인 큰 난로에 집어넣은 후 자기 일을 보러 갔다. 나는 또다시 덧없는 생각에 잠겼다. 긴 의자의 치수를 재어보니 1피트가량 짧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의자로 보충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는 폭이 1피트가량 좁았다. 이 방에 있는 또 하나의 긴 의자는 대패질을 한 긴 의자보다도 4인치가량 높았다. 그렇다면 이때어 놓을 수도 없다. 먼저 이 벤치를 단 한 군데 비어있는 벽 쪽에 붙여놓고 약간 간격을 두어 등을 거기에 올려놓도록 해보았다. 그러나 창문틀 아래 틈새로 너무도 싸늘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을 곧 깨달았다. 게다가 덜컹거리는 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맞부딪혀 합류하여 바로 내가 하룻밤을 지내려고 생각했던 그 근처에서 끊임없이 작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다. 작살잡이놈 귀신에게 잡혀 먹혀라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잠깐만, 이쪽에서 선수를 쳐서 그놈의 침대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아무리 심하게 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않는 방법은 어떨까?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았다.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방에서 목을 내밀기가 무섭게 문 앞에 작살잡이가 버티고 서 있다가 당장 나를 때려 눕히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누군가의 잠자리로 들어가지 않고는 하룻밤을 무사히 지낼 방도가 없음을 알았을 때 나는 이 낯선 작살잡이에 대해 부당한 편견을 품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잠시 기다려보자. 머지않아 곧 돌아오겠지. 그때 자세히 그 사나이를 보기로 하자. 다정한 잠자리 친구가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지.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다른 숙박객들은 하나씩 둘씩 돌아와 잠자리로 들어가는데 나의 작살잡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 영감, 어떤 사나이인가요? 언제나 늦게 들어옵니까? 벌써 12시가 가까웠다. 주인은 또다시 궁상스럽게 낄낄 웃었다.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매우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요, 언제나 빠르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행상을 나갔답니다. 어째서 이렇게 늦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자기 머리가 잘 팔리지 않는가 보. 머리가 안 팔리다뇨?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주인 영감, 그 작살잡이가 이 축복받은 토요일 밤에 일요일 아침인지도 모르지만 하필이면 자기 머리를 거리에 팔러 다닌다는 겁니까? 아니요, 바로 그대로라오. 주인 영감이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팔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시장에 물건이 너무 많거든요. 무슨 물건 말이요? 나는 소리쳤다. 머리죠. 이 세상에 머리가 너무 많단 말이요. 주인 영감,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나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그런 옛날 이야기 같은 말은 그만 풀어놓는 게 좋을 거요.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나무 조각을 주어 조그만 칼로 이쑤시개를 만들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의 머리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들통나면 단단히 혼날 거요. 그런 머리 내가 부셔놓겠어. 나는 주인이 이상한 태도로 말하는 터무니없는 말에 또다시 화가 치밀었다. 벌써 깨졌는걸요? 그가 말했다. 깨지다니 정말 깨졌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팔아치우질 못하는 거요. 틀림없어요. 주인 영감, 나는 눈보라 속에 우뚝 서 있는 헤클라 산처럼 냉랭하게 다가앉으면서 말했다. 이쑤시개는 그만 좀 깎으시오. 툭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그것도 당장 말이요. 나는 이 집에 와서 방을 달라고 했어. 당신의 침대가 절반밖에 없다고 했어. 나머지 반은 어떤 작살잡이의 것이라고 했고 말이요. 그런데 난 그 작살잡이가 아직 어떤 사나이인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화나는 이상한 말만 하는군요. 그러니 잠자리 친구가 될 그 사나이에 대해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지 않겠소? 잠자리 친구란 세상에서 더없이 친하고 속을 털어놓아도 좋은 사이란 말이요. 지금 부탁을 하겠는데 그 작살잡이가 어떤 사나이며 하룻밤을 함께 자도 위험이 전혀 없는지 말해주구려. 무엇보다 그 사나이가 머리를 팔러 다닌다는 그런 끄림칙한 말은 취소해 주었으면 하오. 만일 그것이 정말이라면 작살잡이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소. 나는 미친 사람과 같이 잘 생각은 없소. 여보, 주인 영감, 당신이 알고 있으면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려고 한다면 형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거든요. 따는 그렇군요. 주인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가끔 좀 거칠기는 하지만 애송이치곤 꽤 긴 설교로군. 그렇지만 그렇게 덤비지 마오. 안심해요. 내가 말한 작살잡이는 말이요. 남양에서 막 도착한 사람인데 뉴질랜드의 향이 스민 머리를 잔뜩 가지고 있단 말이요. 대단히 진귀한 것이요. 그런데 팔다가 하나 남아서 오늘 밤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요. 내일은 일요일이어서 모두가 교회로 가는데 길거리에서 사람의 두개골을 팔 수는 없으니까요.
전번 일요일에도 팔러 나가려고 마치 양파처럼 끈에 매달아서 4개가량 들고 문을 뛰쳐 나가려는 걸 내가 말렸어. 이것으로 의혹은 풀렸고 주인도 결국 나를 놀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해도 토요일 밤부터 성스러운 주일날 아침까지 나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자들의 두개골을 판다는 그런 식인종 같은 장사에 여념이 없는 작살잡이를 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떻든 주인 영감, 위험한 사람이군 그래? 돈은 틀림없이 내는 사람이지. 주인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으니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 아주 좋은 침대라오. 내 아내와 내가 부부가 되던 날 밤에 그 침대에서 잤거든. 둘이 뛰어 돌아다녀도 넉넉해. 아주 큰 거니까. 우리가 쓰지 않게 되기까지 아내는 우리 샘과 꼬마 조니를 발치에 재웠을 정도요. 그런데 한 번은 내가 꿈을 꾸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 샘이 굴러떨어져 팔이 부러질 뻔했거든.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그걸로는 안 되겠다고 했지. 자, 곧 촛불을 올려다 줄 테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초에 불을 붙여 내 쪽으로 높이 올려주면서 안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가 구석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면서 소리쳤다. 절은 벌써 일요일이요. 오늘 밤 작살잡이는 돌아오지 않는가 보. 어디 딴 곳에 닻을 내렸나 보. 그러니 이리 오시오. 오라니까 오지 않겠소?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으나 결국은 그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안내된 방은 작고 냉기가 도는 가구가 딸린 방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작살잡이 4사람이 나란히 누워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주인은 세면대와 테이블을 겸해서 쓰는 덜컹거리는 낡은 궤짝 위에 촛불을 올려놓았다. 자, 푹 쉬시오. 그럼 이만. 내가 침대에서 눈을 떼었을 때엔 이미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시트를 걷어올리고 침대를 들여다보았다. 최고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대로 꽤 좋은 것이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침대와 테이블 외에 가구로 조잡한 선반, 사면의 벽, 그리고 고래를 공격하는 사나이를 그린 종이로 만든 난로 덮개밖에 없었다. 원래 이 방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물건으로는 묶여서 한편 구석에 내던져진 해먹과 육지에서 쓰는 가방 대신 작살잡이의 옷가지들을 집어넣는 커다란 선원용 자루가 있었다. 그리고 난로 위의 선반에는 원시적인 나라의 물건 같아 보이는 골재 낚싯바늘 구러미가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작살이 높이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궤짝 위에 놓여있는 이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들어 불빛에 비추고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만족한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생각해 보았다. 억지로 견주어 본다면 인디언의 모크신은 바닥이 가죽으로 된 신입니다. 모크신에다 물들인 호저의 바늘털을 붙인 것처럼 쩔렁쩔렁 울리는 작은 술을 가장자리에 대한 커다란 흙을 트는 매트라고나 할까? 그 매트 한복판에는 구멍 또는 틈이라 할 만한 것이 남아메리카 토착민들의 판초처럼 뚫려 있었다. 그러나 작살잡이가 그 매트를 뒤집어 쓰고서 그런 꼴로 그리스도 교도들의 거리를 누비고 다닌다는 것은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시험삼아 입어보았는데 말할 수 없이 털이 거칠고 두꺼워서 짓눌리는 듯 했으며 그 이상한 작살잡이가 비올 때 입고 다녔는지 약간 축축하기까지 했다. 그것을 입은 채 벽에 걸려있는 작은 거울 앞으로 가보았더니 생전 그런 기묘한 꼴은 본 적이 없었다. 허둥지둥 잡아찢듯이 그것을 벗으면서 목이 비틀어질 뻔했다. 나는 침대 한쪽 끝에 걸터 앉아서 이 두개골 장사꾼인 작살잡이와 그 매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침대 곁에서 다시 생각하고 나서 일어나 재킷을 벗고 방 한가운데 서서 생각했다. 그리고 코트를 벗고 다시 한동안 셔츠 바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옷을 벗으니 춥기도 하고 작살잡이는 오늘 밤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주인의 말도 생각났으며 또 밤이 이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바지와 장화를 벗고 불을 뿌려 끈 뒤에 침대에 굴러 들어가서 그 뒷일은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했다. 매트리스에 옥수수 속대가 들었는지 사금파리가 들었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침대 위에서 한동안 뒤섞여도 좀처럼 잠들 것 같지 않았다. 이윽고 선잠이 들기 시작해서 잠의 나라 앞바다까지 다가갔을 때 복도에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문 밑에서 불빛이 언뜻 덜이 비치는 것이 보였다. 아, 신이시여, 이야말로 작살잡이 무시무시한 두개골 장사꾼임에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고 누운 채 말을 걸어올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뉴질랜드 두개골을 들고 그 사람은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는 나와는 한참 떨어진 바닥 한 구석에 촛불을 놓고 조금 전에 내가 말했던 큰 자루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자루의 끈을 풀 때까지 그는 계속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자 그는 돌아보았다. 신이시여, 이게 도대체 무슨 광경이람? 그런 얼굴이라니. 시커멓고 자줏빛이 돌며 누렇고 군데군데 크고 검은 네모 딱지가 붙어 있었다. 생각했던 대로 무시무시한 잠자리 친구였다. 싸움을 하고 심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방금 돌아온 참인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그가 얼굴을 불빛 쪽으로 돌렸을 때 그 뺨의 검은 네모 딱지들은 반창고 같은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 뭔지 모르는 것으로 마구 칠한 것이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어찌된 연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곧 진상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게 되었다. 백인 고래잡이가 식인종에게 붙들려 문신을 새겼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 작살잡이도 먼 바다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게 뭐란 말인가? 외관뿐이지 않나. 어떤 가죽을 뒤집어 섞은 정직한 사람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사각형의 문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위의 다른 부분마저도 이 세상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단 말인가? 틀림없이 그것은 열대지방의 햇빛에 탄 최상의 피부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햇볕이라도 백인의 피부를 자색을 띤 누런 빛으로 태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남양에 가본 적이 없다. 어쩌면 그곳의 태양은 피부를 그처럼 괴상하게 변화시킬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그 작살잡이는 전혀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힘들어 자루를 연 후 그 속을 더듬어서 인디언 도끼와 덜 달린 바다 표본 가죽으로 만든 조그만 주머니를 꺼냈다. 그것을 방 한복판에 있는 낡은 괴짝 위에 놓고 뉴질랜드의 언뜻 보기에도 소름 끼치는 두개골을 집어서 자루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 나서 해리 가죽으로 만든 새 모자를 벗었다. 그때 너무나 놀라서 하마터면 외마디 소리를 지를 뻔했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한 가닥도 없었다. 적어도 털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 앞머리 부분에 작은 머리단이 말려 올라져 있을 뿐이었다. 그 자색으로 빛나는 대머리를 이 세상의 물건에 비유한다면 흰 곰팡이 투성이인 해골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이상한 사람이 나와 문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지 않았다면 나는 음식을 씹지도 않고 단숨에 꿀꺽 삼켜버리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방을 뛰쳐나가 버렸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창문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는 2층 후면이었다. 나는 급쟁이가 아니었지만 이 두개골 상인인 자색 괴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무지는 공포의 아버지다. 고백하건대 나는 이 사나이에 대해 완전히 질려서 죽은 듯이 고요한 한밤중에 내 방을 침입한 악마와도 같이 두려워했다. 정말 벌벌 떨릴 만큼 무서워 그때 그에게 말을 걸어 너희 정체는 무엇이냐고 물을 용기는 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옷을 벗자 마침내 가슴과 팔을 드러내었다. 놀랍게도 옷 밑에 감추어진 피부도 역시 얼굴과 마찬가지로 사각형 무늬로 채색되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도 온통 똑같은 검은 사각형 무늬가 덮여 있었다. 30년 전쟁에 참가했다가 반창고 셔츠를 입고 방금 도망쳐온 것 같았다. 아니, 그의 다리까지도 어린 야자수 줄기에 압록생 깨구리 한 떼가 기어오르고 있는 듯한 무늬 투성이었다. 이제 그가 남양에서 포경선에 실려 이 그리스도교 나라에 상륙한 야만적인 원주민임이 확실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자 몸이 부르르 떨렸다. 더욱이 두개골 장사꾼. 아마도 그것은 같은 동포의 것인지도 모른다. 내 머리를 탐낼지도 모른다. 보라, 저 도끼를. 그러나 들들 떨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가 이제부터 하기 시작한 일은 완전히 나의 주의를 빼앗았고 그가 사교도 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그는 조금 전 의자에 던진 묵직한 외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주머니를 뒤졌다. 이윽고 조그마한 덕에 혹이 달리고 정확히 태어난 지 사흘째 된 콩고 토인의 갓난 아기의 살빛과 같은 색깔을 띤 이상하고 일그러진 형상의 조상 하나를 꺼냈다. 향유를 뿌린 두개골과 함께 생각하니
이 검은 인형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저장한 진짜 갓난 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조금도 부드러워 보이지 않았고 마치 잘 닦아놓은 흙당 같은 광택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나무로 만든 우상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지었는데 그 추측이 옳았다는 건 나중에 증명되었다. 이제 그 야만인은 불이 없는 벽난로 앞으로 가서 종이로 된 벽난로 가리개를 치우고 그 작은 곱추 우상을 벽난로 안의 장작 받침쇠 사이에 10주희의 나무핀처럼 세워놓았다. 굴뚝의 옆 기둥도 그 속의 벽돌도 모두 거을러서 시커멓기 때문에 그 콩고 우상에는 그야말로 알맞은 신전이나 사원 같다고 느껴졌다. 나는 반은 모습이 감추어진 우상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려고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았다. 그는 먼저 외투 주머니에서 2줌가량의 대패밥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우상 앞에 놓고서 배에서 먹는 비스킷을 위에 놓았다. 그런 후 램프의 불을 가져다 대패밥에 붙여서 휘생의 불꽃을 태워 올렸다. 몇 번이고 급하게 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급히 빼내고 몹시 화상을 입은 것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급히 꺼내고 하더니 드디어 비스켓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고 나서 열기와 재를 조금 불어내더니 정중하게 그 비스킷을 검은 갓난 아기에게 바쳤다. 그러나 조그만 악마는 그런 메마른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 듯 입술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이상한 우상 숭배자는 이런 모든 괴기한 행동을 하면서 연신 괴상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노래라도 부르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또는 무슨 이교도의 찬송가라도 부르고 있는 것인지 안면이 기괴하게 비틀렸다. 드디어 불을 끄자 몹시 불손하게 우상을 움켜쥐고는 죽은 도요새를 주머니에 넣는 사냥꾼처럼 아무렇게나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와 같은 이상한 행동은 나의 불안을 더 크게 할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그 일을 끝냈음이 확실하고 더욱이 이 침대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보자 불이 꺼지기 전에 오랫동안 나에게 걸려 있었던 주문을 지금이야말로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던 잠깐 동안의 시간이 치명적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의 도끼를 집어 잠깐 그 끝을 살펴보고 나서는 그것을 촛불에 갖다 대고 그 자루를 입에 물자 뻐끔뻐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다음 순간 불은 꺼지고 도끼를 이 사이에 문 흉악한 야만인은 나의 침대에 뛰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그도 놀라서 갑자기 으르렁거리면서 내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잊었지만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나는 벽 쪽으로 몸을 굴러 그에게서 달아난 뒤에 그를 향하여 어디 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발 조용히 해주고 내가 일어나 불을 켜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의 절절한 목소리로 미루어 볼 때 내 뜻을 오해했음이 분명했다. 어디 사는 놈이야? 그가 드디어 말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는 불을 붙인 도끼 파이프를 어둠 속에서 휘둘러 댔다. 여보시오 주인 피트 코핀. 나는 외쳤다. 여봐요 주인 코핀. 오 천사들이여 살려줘. 이봐 말해. 어떤 놈이야.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 식인종이 어르렁거리면서 무섭게 휘둘러대는 도끼 파이프에서 식지 않은 담뱃재가 내 주위에 마구 흩어져서 나는 리넨 네이가 타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자 고맙게도 이때 주인 영감이 등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으므로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무서울 것 없어요. 그는 다시 한번 씩 웃으며 말했다. 퀴쾌그는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않을 거요. 그렇게 웃지 말아요. 나는 외쳤다. 어째서 이 악마 같은 작살잡이 놈이 식인종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 당신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머리를 팔러 거리로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괜찮으니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 주무시오. 퀴케그, 너는 나를 알아. 나도 너를 알아. 이 사람 너하고 같이 잔다. 너 알지? 나 잘 알아. 퀴케그는 어르렁거리듯 파이프를 빨며 침대에 앉았다. 너 들어와. 그는 도끼 파이프를 흔들어 오라는 표시를 한 뒤 이불을 한쪽으로 집어던졌다. 그동은 얌전했을 뿐 아니라 친절하고 애정이 넘쳐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선체로 잠깐 그를 유심히 보았다. 몸에 문신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청결하고 용모가 괜찮은 원신이었다. 나의 그 소란스러운 행동은 도대체 뭔가? 이 사나이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내가 무서워했듯이 이 사나이 역시 내가 무서웠을 것이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술이 잔뜩 취한 기독교인과 자는 것보다는 정신이 또렷한 식인종과 자는 편이 더 낫다. 주인 영감, 나는 불렀다.
이 도끼 아니 파이프인지 뭔지를 버리라고 말해줘요.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말해주구려. 그러면 함께 자겠소. 한 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곤란해요. 그건 위험하오. 게다가 나는 보험에 들지도 않았어. 이 말이 그에게 전해지자 퀵해그는 곧 응낙하고 다시 상냥하게 나를 침대로 불렀다. 당신의 발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듯 한쪽으로 몸을 굴렸다. 잘 자시오 주인영감, 이제 가도 좋소. 나는 말했다. 나는 침대에 들어갔다. 그날 밤처럼 기분 좋게 잔 적은 일찍이 없었다.